안녕하십니까. IoT 플랫폼 랩 온재현 프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엣지 컴퓨팅 모듈 구현 사례입니다. 실제 엣지 컴퓨팅 모듈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각종 시행착오와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당 이슈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현 배경입니다. 엣지 컴퓨팅 모듈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고객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니즈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객 사이트에는 삼성 SDS의 브라이티스 IoT 플랫폼 기반으로 각종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각종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IoT 플랫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지 3년 이상 되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요. 매년 2,000대 이상 다양한 IoT 기기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나 전처리 요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IoT 기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량이 점점 증가하는데 데이터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기존의 IoT 기기에서 분석 모듈과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기기에서 동작하는 엣지 모듈들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고민사항들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약해보면은 IoT 기기 증가로 인한 데이터 증가, 이로 인한 클라우드 처리 비용 증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분석 모듈, 실시간 분석 모듈과 같은 로우 레이턴시 비즈니스 요건이 증가하는 거랑 엣지 모듈 관리 요건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근래 클라우드 컴퓨팅 이슈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래에 엣지 컴퓨팅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은 엣지 컴퓨팅이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가 발생하는 기기나 그 근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컴퓨팅 방식을 말합니다. 엣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비해서 로우 레이턴시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엣지 컴퓨팅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릴 필요가 없고 가공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 감소라는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객들도 이러한 엣지 컴퓨팅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고객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IoT 디바이스 및 그 위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화 관리 부분, 그리고 IoT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두 가지 큰 기능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엣지 에이전트랑 엣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명명한 이름이니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능 만들 때 명명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에이전트는 디바이스에 설치돼서 디바이스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엣지 매니지먼트는 서버에서 다수의 엣지 기기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결국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구현 목표를 살펴보면은 엣지 기기에서 다양한 엣지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엣지 영역의 플랫폼 기능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설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념 설계 부분은 엣지 디바이스 영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엣지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다양한 엣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되고요. 서버 영역에서는 엣지 매니지먼트가 구성이 되어서 다수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나 그 위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 개념 설계는 매우 심플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다양한 엣지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엣지 에이전트는 엣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디플로이나 인스톨, 스타트나 스탑, 버전 업그레이드와 같은 역할을 말합니다. 엣지 에이전트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거가 종류가 하나라고 하면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실행 환경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다수가 있다고 하면은 엣지 에이전트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커 기술 적용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도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엣지 어플리케이션은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구동이 되고, 엣지 에이전트에서는 도커 API를 통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도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은, 도커란 독립적인 OS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격리된 실행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도커 개발자들은 OS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도커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커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형태로 구동이 되는데, 이 컨테이너들은 독립적인 OS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세스 형태로 구동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커 기술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저희도 설계를 보완을 했는데요. 엣지 디바이스 영역에는 도커 엔진이 추가로 구성이 됐고, 엣지 에이전트는 도커 API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역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버 영역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보완이 됐는데, 도커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추가로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하면은 도커 이미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를 구성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도커 허브 같은 경우는 퍼블릭 도커 레지스트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해당 고객 사이트 특성상 퍼블릭 도커 레지스트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도커 레지스트리 환경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도커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고 서버에서는 엄청 많이 보편화된 기술인데, 이게 뭔가 특이하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커 기술 적용하는 부분은 서버가 아니라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였기 때문에 도커 기술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뒤에서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도커 이미지 빌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버는 x86 CPU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 빌드 할 때 x86용 디바이스 도커 이미지는 잘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암 계열의 디바이스에는 해당 도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습니다. 도커의 크로스 빌드 지원 이슈였는데요. 일반적으로 C나 고랭 같은 것들을 보면은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을 하는 데에서는 이런 이슈가 없을 텐데, 도커는 불행하게도 아직 크로스 컴파일과 같은 기술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험실 버전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테스트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이슈가 있어서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는 없었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대안은
빌드 디바이스를 별도로 구성하는 아니었습니다. CPU 아키텍처가 상이한 빌드 디바이스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버, x86 서버에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빌드 디바이스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장표에는 표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설계하면서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실제 구현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서버에서 빌드 디바이스에 파일을 전송할 때 파일 사이즈가 크면은 요걸 받는 쪽에서 OM이 발생한다든지, 실제 도커 이미지 빌드할 때 저사양의 디바이스에서는 이미지 빌드 시간이 과다하게, 길게는 수십 분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다하게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일을 분할 전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빌드 디바이스 스펙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보완을 했습니다. 빌드 디바이스 부분이 추가로 구성이 됐고, 해당 빌드용 디바이스에서는 러너블한 실행 모드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엣지 에이전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빌드 이미지, 도커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가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에 업로드가 되고, 각각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받아서 도커 컨테이너로 구동하는 형태로 설계가 보완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설정 변경 시 매번 도커 이미지를 생성해야 하나라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면은 로그 레벨이라든지 스레드 개수라든지 운영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설정 파일 변경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도커의 특성상 매번 이미지를 빌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엣지 디바이스가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수천 대 되는 상황에서 설정 파일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다수의 엣지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도커 이미지 대신에 파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행히 도커에는 외부 볼륨에 있는 파일을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일로 배포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설계를 보완을 했습니다. 서버 영역에는 엣지 어플리케이션 설정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해당 파일을 디플로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엣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파일이 전달이 되면은 엣지 에이전트에서는 약속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로 기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디자인 보완 사항인데, 요거는 이슈라기보다는 고객이 최소한의 엣지 디바이스의 보안 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디바이스 인증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인증 부분은 널리 알려진 2way SSL 상호 인증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상호 인증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디바이스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디바이스가 서버에 붙을 수 있는 디바이스인지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2way SSL 상호 인증 방식을 디바이스 인증 방식으로 적용을 했고, 당연히 엣지 에이전트와 엣지 매니지먼트 간의 통신 구간에는 SSL 통신을 하도록 보안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계 보완 사항이고, 더 많은 설계 의사결정 사항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어떤 게 원인이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리고 실제 엣지 컴퓨팅 모듈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제시한 엣지 디바이스 스펙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3, 아틱 7, 델 게이트웨이인데요. 라즈베리 파이 3 장비를 보시면은 CPU가 4코어에 1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충분하지 않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사양 엣지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의문점은 이런 저사양 디바이스에서
과연 우리가 설계했던 도커가 잘 돌아갈까라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 의심으로 처음에 검증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라즈베리 파이 장비에 알파인이라는 OS만 포함한 도커 컨테이너를 구동했을 때 과연 잘 동작할까를 검증한 부분입니다. 어땠을까요? 예, 생각보다 훌륭하게 잘 동작했습니다. CPU나 메모리는 거의 증감이 없었고 디스크도 OS가 포함되어 있는 도커 컨테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로 작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동 속도도 30초 미만으로 비교적 빠른 성능을 보였고요. 다른 케이스도 테스트를 했고요.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로 띄웠을 때 마찬가지로 검증을 했을 때 1번 케이스와 크게 다르지 않는 성능과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문제인데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로 띄웠을 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CPU나 메모리 디스크가 1, 2번 케이스에 비해서 조금 다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기동 속도 부분에서 적게는 3분, 길게는 5분까지 걸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원인을 파악해 보니 라즈베리 파이에서 레코멘드하는 기본 OS가 라즈비안입니다. 라즈비안이 32비트 OS인데 32비트 OS에 JVM의 스프링 부트라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조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동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파악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엣지 컴퓨팅 모듈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감안해서 제약상을 감안해서 적합한 개발 랭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봤듯이 자바 랭귀지가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랭귀지일 수 있죠. 아까 기동 속도라든지 리소스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개발 랭귀지, 오히려 C나 고랭귀지 같은 저사양 리소스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내는 언어가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 항목은 도커에서 디바이스 인아웃 장치 제어가 과연 잘 될까? 보통 IoT 기기, 라즈베리 파이나 아티카 같은 IoT 기기를 보면은 GPIO라는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해당 입출력 장치에 센서를 달아서 제어를 하는 건데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도커라이즈된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GPIO가 잘 핸들링 될까, 제어가 될까라는 부분이 두 번째 검증 항목입니다. 케이스 1, 2는 라즈베리 파이 장비에 라즈비안 OS에 도커 컨테이너나 도커 스택을 띄웠을 때의 케이스인데요. 도커 스택은 도커 컨테이너랑 거의 유사한데 도커 컨테이너를 서비스 형태로 묶어서 스택을 띄울 수 있는 도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건 다 만족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 항목에 포함한 거고요. 1, 2번 케이스를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GPIO가 잘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GPIO 핸들링이 잘 됐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OS만 우분투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장비에. 우분투로 바꿔서 테스트한 이유는 아까 자바가 기동 시간이 되게 느렸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해보니 우분투 OS로 바꾸고 나서는 기동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OS에서 다른 것들 기능이 잘 동작하면은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OS를 우분투로 가자, 이런 이제 생각으로 3, 4번 케이스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3번 케이스는 우분투 OS에 도커 컨테이너를 띄웠을 때인데 이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4번 케이스가 문제였는데요. 우분투 OS에 도커 스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띄웠을 때는 GPIO 핸들링이 안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살펴보니 리눅스 커널에 대한 도커 지원 이슈가 있었고요. 결국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 장비에서는 우분투 OS를 포기하고 라즈비안 OS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증된 오픈소스라고 할지라도 버그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기술적인 제약사항에 대한 사전 검증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도커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슈가 없었겠지만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슈가 있는 것을 봤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전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증 항목은 부하 테스트인데요. 아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기시켜 보면은 고객은 다양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죠.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서드파티 업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디바이스 전체에 영향을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검증을 한 건데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부하를 줬을 때 상황을 검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디바이스의 호스트 OS에 영향을 준다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커 리밋을 준 상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도커 리밋이라고 하면은 도커 컨테이너 구동할 때 리소스에 대한 리밋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1코어만 쓰고 200메가만 쓰세요 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커 컨테이너는 해당 할당된 리소스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도커 리밋을 준 상태에서 테스트한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도커 리밋을 줬을 때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문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컨테이너가 죽고 나머지 호스트 OS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엣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리소스에 대한 제한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도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커에 대한 리소스 리밋을 반드시 걸어야 될 것 같고 엣지 어플리케이션, 도커가 아닌 엣지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개발을 하더라도 메모리나 스레드나 디스크에 대한 리밋은 반드시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엣지 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동일하게 해당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엣지 영역에서는 아까 리소스가 제약적으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검증 항목은 저희가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들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롱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롱런 테스트를 했던 게 일주일 동안 적정 부하를 계속 줬을 때 해당 디바이스는 잘 버틸까,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죽지 않고 잘 버틸까를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아무런 설정 없이 테스트했을 케이스인데요. 안타깝게도 하루도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원인은 디스크 풀이었는데 도커 컨테이너에서 시스템 로그를 찍을 때 별도 설정을 안 하면은 디스크에 계속 해당 내용이 쌓이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디스크 풀이 발생했던 거였고요. 컨테이너 구성할 때 시스템 로그에 대한 롤링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롤링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도 우연치 않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발견된 부분인데 자바 오픈소스 중에 ICT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1.8.0 버전의 212 패치 버전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전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버그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냥은 발견 안 되고 롱런, 그러니까 안정성 테스트를 했을 때만 발견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리서치나 아니면 다른 버전의 JVM을 설치해서 해당 버전이 버그가 있구나, 버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엣지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안정성 테스트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커를 쓸 때 아까 도커의 시스템 로그 롤링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오픈소스도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고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만 나오는 메모리 릭 같은 그런 것들은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계 과정 아니면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엣지 컴퓨팅 모듈 개발할 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엣지 디바이스 리소스는 충분히 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에서는 고민 안 하던 부분을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반드시 고민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엣지 모듈 개발 시 디바이스의 환경에 적합한 랭귀지 선택이 중요하다. 아까 봤듯이 자바는 다소 무겁기 때문에 저사양 엣지 디바이스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C나 고랭과 같은 것들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초기에 랭귀지 선택을 잘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증된 오픈소스, 특히 클라우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던 오픈소스도 엣지 환경에서는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 엣지 모듈에 대한 크로스 빌드 방법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엣지 디바이스는 X86 계열이 아니라 ARM 계열의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크로스 빌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환경에서 엣지 모듈에 대한 안정성 점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정성 점검을 해야지, 롱런 테스트를 해야지 발견되는 메모리 리기라든지 자바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성 점검을 해야지 발견이 되는 것들입니다. 해서 엣지 모듈에 대한 안정성 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교훈을 요약하면은 다큐멘트에 나온 스펙이나 이론보다는 실제 엣지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고 설계보다는 네거티브한 상황을 고려한 안정성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입니다. 요새는 엣지 기기에서 엣지 분석을 돌리고자 하는 요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팩토리 도메인에서는 너도 나도 엣지 분석 모듈을 돌리고 싶다. 엣지 기기에서 이런 요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쪽도 엣지 분석 모듈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랭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DS의 AI 플랫폼인 브라이티스 AI와 연동해서 시니스하게 분석 모델을 배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 간단한 파이썬 펑션을 개발자가 직접 코딩해서 엣지 기기에 내려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일인데, 엣지 컴퓨팅 관련해서 할 일인데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지된 엣지 모듈 확대 부분인데요. 엣지 분석 모듈이랑 엣지 IoT 모듈을 레디된 상태로 준비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요건이 발생했을 때 분석 모듈이 필요하면은 바로 내려서 쓸 수 있게, IoT 모듈이 필요하면은 바로 설치만 해서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내년도 목표고, 지원 OS도 지금 현재는 리눅스 기반 OS만 지원하는데 윈도우 기반 OS도 지원하도록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단절 시에도 엣지 기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고, 네트워크 복구 후에는 데이터가 엣지에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기능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딥러닝 부분인데, 요즘은 엣지 기기에서 영상 분석이나 제품 결함, 영상으로 제품 결함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엣지 영역, 엣지 기기에서 딥러닝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 엔진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모듈 개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실제 엣지 컴퓨팅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